낙찰 직진 합격 직진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자, 공공조달관리사 이제 이 과목인데요. 책 위에 보시면 여기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책이 있습니다. 성한당에서 나온 책이고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오죽 마음에 들었으면 제 책이 아닌데 동영상 찍겠다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조달관리사 동영상 유튜브 채널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산림기술사이면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는 지금 이제 산림 쪽 업무보다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사 업무를 이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공공조달관리사는 여러분들 회사, 용역, 공사 또는 물품 납품하는 회사들의 필수 자격증이 될 겁니다. 이거 꼭 따셔야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걸 회사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가점이 주어지니까 입찰 담당자가 아니어도 어쨌든 조달청에서 2점 가점을 준다고 한 어마어마한 자격증이에요. 이걸 공부 안 하다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 혼자서 용역하시고 이런 사장님들 공부하기 힘드시죠? 입찰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낙찰에 있어요. 뭐 까짓 거 자격증이야, 뭐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려보세요. 뭐 새로운 자격증 도전하는 거 멋진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과목, 자, 1과목에서 단어를 천천히 풀어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제 공공조달 계획 분석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포기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따실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저를 따라오시고 이 위의 책을 보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이, 이 수업은 위의 책을 제가 읽어보고 그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이 간단하게 이 책을 위에 있는 책을 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설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입찰 업무를 다루는 건 제가 따로 다룰 거예요. 입찰 되게 재미있거든요. 특히 저는 공사 입찰을 오래 받고 이제 용역 입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입찰 볼 일은 없어요. 다른 담당자가 있지만 그렇지만 저한테 제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격증은 진작 나왔어야 되는 자격증인데 이제서야라도 만들었으면 다행인 거고 또 이 자격증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또 입찰을 제대로 알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투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어,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위에 써져 있는 책도 좋지만 제 수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달려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조달 계획은 각 단계별로 이 각각의 업무를 써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하고 그 시장 조사가 끝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될지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찰을 내보내기 전에 과업 지시서를 쓰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자, 시장 조사 첫 번째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제 시장 조사 단계에서 이제 시장 조사를 어떻게 수행할 건가, 그리고 이제 RF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RFI 이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이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단어를 줄여놓은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제가 당연히 설명을 해놨죠. 자, 이 RFI는 정보 제공 요청서입니다.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를 위한 리퀘스트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요청서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에 대한 요청이냐면 우리 가격 정보, 시장 정보 이런 거에 대한 요청서예요. 이거를 조사해 주세요 하고 매번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FI 요청서 활용법을 활용하고 입찰 문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거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그 입찰 문서를 어떻게 투명하게 또 이 입찰 조건에 맞게 이 과업을 물품을 납품받고 용역을 납품받고 또 그 공사를 납품받고
이럴 그 과정들을 이때 입찰 문서에 명확하게 평가를 해놓지, 서술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결과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문서를 만드는 과정, 그게 입찰 문서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우리가 용역, 수행 과정, 뭐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계약 관리 계획.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하고 그 실제 이제 물건을 납품받으면 준공 처리를 하고 대금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 관리 계획.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그래서 준공 보고서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관심이 많은 부분, 그리고 이 분쟁의 시작, 계약의 시작,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입찰이에요. 그래서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절차 흐름. 자, 여러분 외워야 되겠죠? 이 RFI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만 딱 보고 가슴이 답답해. 답답할 게 없다고요. 답답할 게 없다고요. 근데 요거를 한 단어 한 단어 외워야 되는 단계에서 이제 뭐 어렵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얘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구나. 못 외웠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여러분들 그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메모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외워야 될 단어들은요, 처음 보실 때는 이 노트에다가 계속 이렇게 모든 걸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외워야 될 단어만. 그래야 그 뒷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 책도 딱 보자마자 RFI 나오니까 답답했잖아요. 여기 그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이제 요청서라고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책마다 이 위에 책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놓긴 했지만 저도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붙여서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이제 뭐 좀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2단계 계획을 이해하려면 핵심 용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전략 조달 계획. 자, 영어 보실 거 없어요. 뭐 프로큐어먼트 스트래티지 플랜? 되게 발음 어렵죠. 근데 이게 조달이란 얘기고요. 이건 전략이란 얘기고, 이건 계획이란 얘기예요. 그럼 조달 전략 계획 됐네요. 자, 조달은 뭐라고요? 프로큐어먼트. 시험에 안 나와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면 조달 전략 계획은 조달의 범위, 어떤 종류로 할 거고 어떤 크기로 받을 거고 자,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며 어디서 조달할 거고 어떻게 대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법, 일정, 위험 관리, 자, 위험은 리스크예요.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거를 전 과정에 걸쳐서 자 그러면 전략 조달 계획에 나타나지 다음 중 전략 조달 계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일정, 위험 관리, 뭐 조달 방법, 업무 범위 다 나왔잖아요. 과업 지시서에도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달 전략 계획에 여기 보면 업무 범위, 방법, 업무의 방법, 그다음에 산출물, 일정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요 예산 범위가 과업 지시서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찰 결과물이니까 빠진 게 뭐예요? 예산인 거예요. 여기서는 예산만 빠졌어요. 과업 지시서는 입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예산 이런 거 따로 챙겨야 되겠죠. 철저하게 시험 위주로. 자, 정보 제공 요청서. 자, 정보 제공 요청서. 요 과업 지시서. SOW. 이러면 스테이트먼트. 뭔가를 서술해 놓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인 거예요. 상태 보고서. 자, 상태 설명서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이 과업 SOW 이러면 과업 지시서예요. 앞으로는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 뭐 SOW가 시험에 나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묻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업 지시서에서 뭘 해야 되느냐.
과업지수에는 업무 범위, 방법, 산출물 일정은 있는데 예산은 없다. 그럼 다음 중 과업지수에 없는 항목은 예산. 이러고 골라야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시험에 나올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정보 제공 요청서는 뭐냐면 입찰 전에 시장의 현황, 시장 현황 1. 공급업체의 역량. 이 업체가 충분히 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가격의 수준. 자, 얘도 그러면 시장 현황, 공급업체 역량, 가격 수준 요거 객관식에서 내놓고 다음 중 정보 제공 요청서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됐죠? 일정 이러면 어때요? 좀 이제 수준 있는 문제고 이 일정이 시험에 안 나오면 좀 이건 뭐지? 좀 해야 될 그런 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제 화면을 잠깐 치워 놓을게요. 제 얼굴을 잠깐 치울게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흔들렸는데 제 얼굴을 치운다는 게 엉뚱한 걸 치웠네요. 제 얼굴을 이렇게 이제 위에다 갖다 붙여놓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요. 여러분들 노트에 꼭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비슷비슷해 보여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자 보시면 먼저 추정 가격.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저 객관식에 한 문제씩 나오는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입찰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추정 가격. 공고 전에 설정하는 이제 계략 대충 계산한 금액, 그 추정 가격인 거예요. 그 입찰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 추정 가격 가지고 금액이 용역은 2억, 공사는 3억 이러면 사실 무한 경쟁 입찰로 보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이제 제한 사항들은 뭐 특별법에 의해서도 막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추정 가격은 뭐라고요? 공고 전에 설정하는 계략 산정하는 거다. 그래서 농업비, 재료비,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기술료,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관급 자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와 간급 자재 비용이 추정 가격에 더해지면 얘를 추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 금액은 전체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금액이다. 그 액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정 가격, 추정 금액이 비슷하다고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 추정 금액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부가가치세. 뭔지 설명 안 할게요. 필요하면 따로 찾아보세요. 관급 자재, 관에서 지급하는 자재. 그래서 이건 공사의 경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 사업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초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급 자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항목이 뭐예요? 기초금액. 기초금액. 긴급 기초금액은 관급 자재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추정 가격, 추정 금액, 기초 금액 되게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쪽지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저는 입찰이 오래됐지만 저도 가끔 헷갈려요. 추정 가격, 추정 금액, 추정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 이제 그 가격보다는 금액이 단위가 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억지로 꽤 맞추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 예정 가격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기초 금액 말고 기초 금액과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은 또 달라요. 그래서 기초 금액은 하나지만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은 몇 개? 15개. 자, 이거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세요. 기초 금액은 하나지만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은 몇 개? 15개. 그중에 어, 투찰자는 두 개를 선정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투찰자가 산정한 네 개의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 뭐냐면 예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가격에다가 우리가 이제 적정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일정한 비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그 낙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어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금액을 좀 얘를 어, 혼돈 혼동되지 않게 얘를 철저하게 외워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추정 가격, 추정 금액, 기초 금액, 예정 가격에 대해서 추정 가격은 아, 공고 전에 산정하는 대략적인 금액인데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그 외에 필요한 기타 등등의 비용이 다 들어있고 추정 금액에는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포함하고 있고 기초 금액은 관급자재를 뺀 추정 금액에서 관급자재를 뺀 추정 가격과 부가가치세만 포함한 가격. 그래서 이걸로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금액인 거고 예정 가격은 복수 예비 가격, 예비 가격 기초 금액 15개 중에서 4개 산정된 거에 평균 금액을 예정 가격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통 이제 입찰이 여러 개 이제 입찰이 있어요. 최저가 입찰, 종합 낙찰, 협상에 의한 계약자 결정, 그 계약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제 종합 낙찰 방식 최저가는 적격 심사를 통과한 후, 자, 이 적격 심사는 이렇게 외우세요. 적격 심사는 뭐냐면 이 업체가 이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느냐, 용역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느냐, 또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뭐냐면 그거의 적격인 거예요. 그 수행 능력을 검사하는 거죠. 수행 능력. 이 수행 능력은 뭐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죠? 거기다가 업무의 여유분도 있어야 돼요. 뭐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다 못 알아들을 거겠지만 일단은 이걸 보시고 성한당 책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해 안 되는 내용 어떻게 해요? 여기다 달아놓으시면 제가 동영상 이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동영상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낙찰이라는 건 기술, 가격, 신용 이 세 가지를 다 평가해서 여기에는 이제 수행 능력, 적격 심사 포함한 거죠. 그래서 종합 점수가 1위인 경우 얘가 이제 종합 낙찰이 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1위 한 제안서 평가 1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 협상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정해진 가격으로 낙찰률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게 협상에 의한 어,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 낙찰 하한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한적 최저가라고 하는데요. 이 입찰 우리가 낙찰 하한선이 있으면 요거보다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낙찰 하한선으로 제한하는 입찰 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낙찰에 있어서는 여기 최저가 낙찰 요 선, 낙찰 하한선, 얘를 낙찰 하한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하한선 위로 가야 밑으로 가면 다 나가리. 제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낙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금액 이상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만 이해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투찰 가격 산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예정 가격 대비해서 자,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예정 가격 뭐였죠? 15개 복수 예비 가격을 4개 선정된 거 평균한 금액. 그거 대비해서 일정 비율. 그걸 낙찰 하한선이라고 한다고요. 요거 곱하고 나면 요거는 공사 종류마다 다르고요. 이게 뭐 7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규정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반올림 하게 되면 반올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7.8%또 88% 이렇게 되겠죠. 요런 그 반올림에서 단위가 다음 단위가 커져지는 그 87.7 원래 87.75 를 퍼센트를 적용해야 되는데 요거 밑에 단단위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입찰이라는 게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가격 0.5%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 낙찰률을 하한율을 적용하는데 낙찰 하한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낙찰 하한선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투찰한 사람만 낙찰이 되고 그거 미만으로 투찰을 하게 되면 낙찰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요거 제한적 최저가를 둔 이유는 뭐냐면 덤핑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게 뭐예요? 싸게 공급하려고 내가 무조건 이렇게 싸게 공급하면 낙찰자로 결정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익은 조금 남고 어떻게 돼요? 그럼 수행 능력은 가격에 대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낙찰 하한율을 적용합니다. 적격 심사라는 건 뭐냐면 최저가 입찰자의 이제 최저가로 입찰을 했으면 이거 불안한데 정말 이거 할 수 있나? 그래서 기술, 재정, 신용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절차를 적격 심사라고 합니다. 이행 능력, 뭐 기술 능력, 그다음에 그 금전적인 능력,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것들을 잘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일정 점수 미달 시 일단 차순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점수라는 게 뭐 여기 밑에서부터 1순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적격 심사 점수가 되지 않으면 차순위자가 아니라 차순위자는 없어요. 계약의 상대자는 오로지 한 명이에요. 자, 계약의 상대자는 두 명이 될 수 없죠. 계약의 상대자는 오로지 한 명이에요. 이건 계약의 원칙인데 이걸 모르는 판사님들도 가끔 계세요. 그 뭐 그런 상세한 사례는 좀 빼고 어쨌거나 계약의 상대자는 단 한 명. 그래서 입찰에 있어서는 2등이 없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자,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낙찰 받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낙찰 많이 받고 싶으면 저하고 상의하세요. 상담료 내셔야 돼요. 공짜 없어요. 저 비싸요. 예, 그 기술사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싸단 말이에요. 몸값이. 그렇지만 제가 싸게 꼭 필요하신 사장님들, 나 정말 금전적으로 힘들어. 입찰 안 되면 죽겠어. 이런 사장님들은 제가 상담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낙찰 얼마 받고, 내가 낙찰되면 낙찰 금액이 얼마 받고, 내가 투찰해 주겠습니다. 이런 업체 믿지 마세요. 진짜도 있겠지만 99%가 입찰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찰 자체를 이해 못하는 식별하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식별하는 눈 필수입니다. 그거 갖고 싶으신 분들 제가 지금 이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이 생겼으니까 이거 핑계 삼아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 채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하세요. 구독하세요. 네, 제가 뭐 다른 편집하는 사람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거기다가 뭐 프로듀서 두고 뭐 작가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 구독 누르세요. 제가 구독 버튼 할 줄도 몰라 나는 그런 거. 제가 하는 건 입찰, 공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워 나가긴 한데 제 나이가 뭐 그렇게 젊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 문제예요. 일부러 동영상에 그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자 입찰 보증금 계약에도 보증금이 있죠. 자 입찰했는데 나 포기할래 돈도 안 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얄밉죠. 그럼 입찰 대상자도 없었는데 또 입찰 또 해야 되죠. 그 비용은 누가? 입찰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투찰하는 사람이. 그래서 입찰 금액이 5%다. 요거 외워두세요.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이 5%다. 근데 얘는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많이 반복해서 입찰을 봐온 업체들은 면제각서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지급각서 쓰고 끝내기도 합니다. 계약 미체기를 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고요. 입찰 금액이 5%니까 투찰 금액이 5%니까 계약 금액이 5% 뭐 비슷한 겁니다. 자, 어쨌든 요 5% 기억해 주세요. 입찰 보증금. 자, 그리고 여기 핵심 용어, 자주 헷갈리는 용어. 자, 이런 거 지금 하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 20분 넘었는데 이게 40분 단위로 끝까지 다 설명을 할 건가? 20분 단위로 끊을 건가? 지금도 고민 중인데 일단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이거 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시다가 이게 길면 쉬었다가 보세요. 쉬었다가 보시고 자, 수요 기간은 뭐냐면
이 핵심 용어에서 보면 수요 기관은 물건, 용역, 이제 물품, 용역, 그 공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구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조달청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입찰과 계약 방법을 결정하고 이게 이제 조달청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자, 정부 원가 계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시장 조사에 기반해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추정하고 그래서 입찰 예정 가격 사실 이 문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조달청 문서에는 이 부분이 추정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추정 가격이라고 보면 이게 추정 가격 애초에 산정했던 그 원가 이제 부분이에요. 그 추정 금액은 근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입찰할 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여기 요 내용 이때 추정 가격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쓰시는 분들도 헷갈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의미는 뭐냐면 입찰 예정 가격이다. 여기에 추정 가격이 앞에 있었던 그 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시장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추정 가격은 앞에서 얘기한 그것과 약간 관련이 없는 거를 이 문서를 쓰시는 분이 잘못 오해를 하고 써놓으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공개 입찰 의무 기준이 뭐냐면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물품 용역은 2억 원, 공사는 3억 원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이다. 근데 다른 것들을 제한합니다. 조달 사업팀은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성합니다. 수요 부서, 계약 부서,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는 필요할 경우에 그래서 조달 사업팀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요 부서, 계약 부서, 외부 전문가. 이게 객관식이니까 다음 중 조달 사업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달 사업팀의 주요 목적은 뭔가? 조달 전 과정의 의사결정 및 실행을 하는 주체가 조달 사업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지금 공공조달 사업 계획 수립부터 더 상세한 내용들은 그래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끊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요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직진, 합격, 직진 기술사 김정호였습니다.